목차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발자들의 생존의 위기라는 타이틀로 먼저 주제를 시작할 거고요. AI 언어 모델의 진화와 AI 개발 방식의 진화, 그리고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개발자가 생존 전략으로 가질 만한 제가 생각했던 고민들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및 마무리로 정리하겠습니다. 요즘에 기사나 인터넷에 보면은 AI가 개발자를 대체한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일자리 위기가 있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라는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AI 도구를 탑재한 개발자 한 명이 기존의 3명에서 5명의 생산성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다는 리포트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입 개발자 포지션이 채용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 역량이 기존의 이제 개발자에게는 코드 작성에서 문제점을 정의하거나 설계를 리딩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입 및 주니어의 진입장벽 증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 코딩과 튜토리얼, POC 같은 거를 작성하는 거는 오히려 신입이나 주니어들보다 AI가 우위를 가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면접의 비중도 코딩 테스트보다는 시스템 설계, 아키텍처, 도메인 지식으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마켓컬리에서 코딩 테스트를 AI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것을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요. 즉 코딩 테스트도 이제는 GPT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허용한다는 것은 이제 코딩 테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발자에게도 AI를 활용하는 능력이 결국은 기술력이다 라는 것을 시장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 갈수록 확대되고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팀 구조의 재편입니다. 기존에는 탑다운 구조로 시니어 1명에 미드 2명, 주니어 2명, 이런 피라미드식 구조로, 역피라미드식 구조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AI 도구가 활성화되면서 시니어 1명에 미드를 1명, 그 다음에 AI 도구를 오히려 활용하고, 그 다음에 주니어를 한두 명 붙임으로써 이제 조직 체계가 개편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생산성의 격차와 구조조정 위험입니다. 사실 말을 좀 자극적으로 했는데요. 일단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리포팅 결과 AI를 잘 쓰는 개발자, 활용을 잘하는 개발자들은 비활용자에 비해서 동일 시간에 생산성이 3배에서 10배 차이까지 난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좀 농담처럼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2005년 신입 때 당시에는 개발자들이 이제 미래는 치킨집이다, 뭐 지금도 이런 농담 가끔씩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사실 이제 코딩 지옥 이제 힘들었죠. 당시에 이제 그 정부의 이제 추세로 인해서, 정책으로 인해서 개발자들을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공급이 많이 됐고 SI 시장이 계속 활성화되면서 이제 뭐 자바 개발자 2명 타요 라는 식으로 이제 농담처럼 이제 뭐 건설사 이런 것처럼 일용직처럼 이제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5년 AI 시대가 됐는데 고민이 어떨까요? 사실 개발자들에 대한 고민은 항상 20년이 지났어도 사실 똑같습니다. 주제만 변했지 사실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25년이 돼가지고 AI 시대에는 이제 단순히 예전에는 이제 자바 개발자를 요구를 했다면 이제 반대로 AI 개발자를 요구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프롬프트를 잘 짜는 이제 개발자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언어 모델의 진화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의 리포트입니다. 2025년 11월에 이제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디퓨전 레포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AI 기술은, 요약하자면 AI 기술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전 세계의 지도인데 거의 다 지금 파란색으로, 이제 좀 선진국들은 AI가 되게 파란색으로 많이 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사용률이 35% 이상이 되고 있는 추세예요. 아무래도 이제 좀 개발도상국이나 좀 이제 좀 어려운 나라들은 이제 AI 사용률이, 컴퓨터 보급률이, 스마트폰 보급률 때문에 또 다소 낮은 편을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리포트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의 전파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이나 뭐 라디오나 인터넷, 뭐 전기, 25년에 거쳐서
되게 이제 선형적인 구조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AI는 어떨까요?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직선이죠. 그만큼 AI 기술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등 LLM 코딩의 능력이 이제 급상승을 하고 있고, SWE 벤치에서 2023년에는 2%, 2024년에는 14%, 2025년에는 67%의 해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SWE 벤치는 그 GitHub에서 12개의 유명한 오픈소스들에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도구예요. 결국은 개발자들이 실제로 코딩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을 정상적으로 해결을 하는지 검토를 하는 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치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2023년에는 불과 2%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2025년 현재 지금 베리파이드 기준으로 67%의 해결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먼 이블이나 라이브 코드 벤치 같은 각종 벤치마크도 수치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신 모델들은 예전에는 뭔가 이제 통계적인 지표를 얘기를 했다면, 이젠 레그나 이런 검색 증강 검색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결합되면서 검증 가능한 코드로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의 리포트에서는 AI는 이미 중급 개발자 수준의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아마 발표 중에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안드레 카파시라는 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오픈 AI 창립 멤버고요. 여기서 이제 계속 되게 많은 트위터나 이런 쪽을 통해서 굉장히 AI 관련된 아티클들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2023년 1월 25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hardest language is English. 이 말은 뭐냐면, 가장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다. 이 말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결국은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AI가 발전할수록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연어로 잘 명령어를 내리는 것이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더 가치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비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AI 모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잘 활용하시고 있으시겠죠. 이게 다양한 도구 생태계가 좀 특징이고요. 이제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컨텍스트 윈도우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코드를 옮겨서 분석을 하거나 코드베이스 기반으로 뭔가 이제 새로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 베이스라서 그런지 굉장히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멀티모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프롬프트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엑셀, PPT 이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굉장히 잘 답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AI 개발 방식의 진화입니다. 이제 AI 개발 방식은 패러다임이 아래와 같이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세미나를 했었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더 발전을 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에이전트 코딩,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드처럼 얘기하고 있는 바이브 코딩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정의는 모델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입력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명령을 잘 내려야만 그 AI가 응답을 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유행하던 당시에는 학습된 모델 기반으로 한정해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델한테는 사전에 이제 학습을 시켜놓고 그 랭귀지 LLM 안에서만 이제 단어들을 조합해서 추론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검색을 잘 하는 명령을 내려야만 AI가 정확한 답변을 냈습니다. 답변을 잘 받지 못하면 아까 오전에 말한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제 환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의미 없는 답변, 이런 것들을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성 요소는 페르소나, COT, 큐샵 같은 예제가 있습니다. 이제 페르소나라는 거는 이제 AI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좋은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은 파이썬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생각의 사슬이라는 것은 AI가 뭔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검토를 할 수 있게 계산 순서 같은 거를 명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5, 5 더하기 7인 경우에
1 더하기 5는 6이야. 그 다음에 5 더하기 뭐 7은 13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5 더하기 7은 10이죠.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계산의 과정을 이제 설명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이제 AI가 생각을 연관돼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고요. 퓨샷은 말 그대로 이제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제 너가 어떻게 답변을 해줘라는 것들을 몇 가지 예시를 듦으로써 이런 결과들을 내가 원하는 답변으로 바꾸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명확한 지시어를 통한 위도 전달이나 모호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생각보다 처음에도 과거에 이제 트렌드일 때도 중요했지만 지금도 사실 중요합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쁜 예시처럼 그냥 API 코드를 만들어줘 이런 명령을 내리면 AI는 절대 제대로 된 API 코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자바로 만들어야 되는지 뭐 고로 만들어야 되는지 뭐 파이썬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좋은 예시처럼 역할, 작업, 맥락, 뭐 형식 이런 것처럼 이제 명시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지시해 줘야만 이제 AI는 정확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패러다임의 진화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모델이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동작, 환경과 정보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성 요소는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추가가 된 거는 대화의 히스토리와 레그입니다. 대화의 히스토리는 AI가 발전을 하면서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거는 저희가 대화를 할 때 AI가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작았기 때문에 이제 AI에게 명령을 내릴 때 굉장히 작은 명령밖에 내릴 수 없었고 그 명령조차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컨텍스트 윈도우가 늘어나면서 AI는 대화의 히스토리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맥락을 기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레그 검색 증강 기술처럼 이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추론을 통해서 답을 얻어냈다면 지금은 이제 최신의 데이터까지도 이제 검색을 통해서 다시 학습하고 정확한 답변을 추론하게 됩니다.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컨텍스트 윈도우 내 정보 최적화. 아무리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가 커졌다고 해도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시기에는 이 발전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한정돼 있었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정돼 있지만요. 그리고 정보의 관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윈도우 내에서 컨텍스트 윈도우 내에서 제가 A라는 질문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이제 흘러가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C라는 질문을 해버리면 AI는 이제 맥락이 갑자기 꼬여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답변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라는 질문을 할 때는 항상 같은 컨텍스트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새로운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New Chat을 눌러서 새로운 채팅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데이터 중심, 환경 중심의 설계로의 진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 클로드 코드를 개발한 곳에서는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시기를 명령이 아니라 이제 환경을 설계하라는 말로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에이전트 코딩입니다. 이제 에이전트 코딩은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도구를 직접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단계까지는 사용자가 이제 수동으로 어떻게 뭔가 이제 작업을 행했다면 이제 에이전트 코딩부터는 AI에게 자율성을 굉장히 부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 이제 AI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구성 요소는 계획, 기억, 도구가 있습니다. 먼저 AI는 어떠한 작업을 이제 사용자의 명령을 보고 어떤 작업을 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리턴이 되면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도구를 선택하고 이것들의 문제를 솔루션을 찾게 됩니다. 핵심은 말 그대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완전 자율성과 자가 수정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시로는 이제 AI PR봇이라던가 뭐 오토픽스, AI PR봇은 말 그대로 뭐 PR 플리캐스트 메시지를 자동으로 커밋해주는 기능이고요. 오토핏은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뭐 데빈은 한참 유행했었죠. 완전 리팩토링부터 개발자를 대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AI 개발자다라고 이제 소개했던 데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이전트 코딩에서 또 다른 용어로 하나 쓰이는 게 있는데 에이전틱 코딩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에이전틱 코딩이라는 거는 에이전트를 하나를 썼을 때보다 이제 여러 개를 쓰고 그들에게 이제 역할을 부여해서 병렬 처리를 하면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코딩에서 더 발전된 단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이전트 코딩에 대한 이제 성능들이 좋아지고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정의는 코드를 읽지 않고 실행 결과의 느낌, 그냥 바이브대로, 느낌대로 내가 말한 의도랑 정확하게 지금 동작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개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자연어겠죠. 그냥 저희가 말하듯이 AI한테 말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직관입니다. 어떤 것을 제가 만듦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이제 요청할 수 있는 인간의 직관, 그리고 이것을 리턴이 된 리절트, 결과물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은 이제 구성 요소에 속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제 개발자가 기존에는 이제 라이터 역할에서 관리자와 감독, 말 그대로 AI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역할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코드는 AI가 작성하고 인간은 오직 결정과 책임만 수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AI의 개발 진화를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4개의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입력을 최적화하는 단계입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는 단계였고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정보 환경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AI에게 무엇을 기억시키고 어떻게 얘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세 번째 에이전트 코딩은 자율적인 도구 사용입니다. 어떻게 수행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단계이고요. 바이브 코딩은 어떻게 지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입니다.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브 코딩은 인간과 AI의 새로운 협업 방식입니다. 또 안드레이 카파시가 나왔죠. 바이브 코딩은 사실 올해 초에 나온 개념입니다. 25년 2월 3일 날 나왔죠. 518만 8.4만? 엄청난 조회수를 나왔는데, 바이브 코딩은 공식 기술 용어가 아니고 그냥 안드레 카파시가 제시한 신조어입니다. 기술적 도구보다는 인간이 AI를 다루는 태도와 방법론을 의미합니다. 이 오른쪽의 메시지는 안드레 카파시가 얘기한 겁니다. 나는 그냥 AI한테 자연어로 그냥 대화하듯이 말을 해. 그러고 나는 그 결과를 검토해. 그러고 오류가 생기면 그 오류 메시지를 그냥 AI에게 다시 붙여넣어. 그러면 AI는 그걸 고쳐줄 거야. 그러고 나는 다시 그 결과물을 검증해. 이런 식으로 자기는 토이 프로젝트를 작성하는데 생각보다 완성도 높은 토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더라. 이런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오전에도 발표가 됐지만 AI 성능들이 급속도로 계속 발전을 하게 되면서 바이브 코딩에 대한 결과물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지게 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에서는 개발자는 세부 구현을 하지 않고 의도라던가 나의 목적이라던가 방향성, 어떻게 할지, 그리고 철학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요. 그리고 AI는 코드 작성부터 구조화, 리팩토링, 테스트까지 주도적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개발자는 코드 자체를 보기보다는 실행 결과, 그러니까 테스트랑 의도가 달성을 했는지, 결과물이 내가 의도한 거랑 동일한지 검토하는 것에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간단히 데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거보다 좀 더 복잡한 데모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발표가 끝나고 여기다가 QR코드를 하나 띄워가지고 한번 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트는 사실 제가 이제 질문 답변을 받기 위한 사이트를 카카오톡이 아니라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개발 시간은 10분 걸렸습니다. 이따 한번 QR을 눌러보시고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이제 바이브 코딩이 결과물이 퀄리티가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가 보이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안 보여서. 아이고. 재생이 되는데요. 이게 좀 너무 길어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마우스 커서가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V0라는 서비스입니다. 버셀에서 만든 서비스인데 이게 프론트엔드 POC를 만드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혹시나 이제 러버블이라던가 뭐 구글 스튜디오 혹시 써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AI 프론트 개발을 굉장히 잘해주는 도구거든요. 근데 얘네가 사실 가장 오래된 프론트엔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은 얘네들은 프론트엔드 개발부터 이제 아까 말했던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 이제 발전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체적인 이제 배포 서버도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개발, 백엔드 개발, 배포까지 한 번에 됩니다. 요거를 좀 넘기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계속 깜빡깜빡 거리고 있죠. 이게 AI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떤 도구를 추측해야 되지, 어떤 걸 결정해야 되지, 계속 검색하고 있고요. 요 QR을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txt 파일에다가 저희 요 내용만 넣고 그냥 랜딩 페이지, 저희 팬케이크 컨퍼런스 그냥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줘라는 명령 한 줄밖에 안 넣었습니다. 만들어졌고요. 근데 디자인이 조금 너무 모던해가지고 저 한마디 썼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캐주얼로 변경해줘.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캐주얼하게 변경해줘. AI 또 생각합니다. 쭉쭉쭉 생각하는데 넘기겠습니다. 보시면 디자인이 바뀌었죠. 그리고 요게 지금 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지금 위에 보시면 퍼블리시라고 좀 작게 보이실 거예요. 요 상태에서 퍼블리시 누르면 배포됩니다. 끝납니다. 배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브 코딩은 지금 우측에 설명드렸듯이 그냥 위도를 자연스럽게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즉시 상호 호환해서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행 및 검증조차도 AI가 합니다. 뭐 간혹 이제 AI가 거짓말을 하고 오류를 뱉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반복해서 이제 저희가 개발자들이 자연어로 수정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개발자가 아니죠. 바이브 코딩은 개발자에 속한 패러다임보다는 이제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브 코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바이브 코딩의 한계만은 아니고 AI 코딩의 한계입니다. 편해지고 빨라지고 쉬워지는 대신 당연히 반대급부로 발생하는 것이 기술 부채의 그림자입니다. AI 기반으로 코드 생성을 도입한 이후에 일부 프로젝트에서 코드 중복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깃 클리어 리포트에서 이제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이는 AI는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맥락을 전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이제 설명을 오전에 하셨긴 했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관리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소스 코드가 폭넓습니다. 근데 AI는 컨텍스트 제한 때문에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설계에 대한 이제 맥락,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소스 코드의 분포사항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새로운 코드를 생성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문제는 해결하지만 그 코드를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코드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리팩토링이나 재사용 비율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 코드와 불필요한 생성 코드가 이제 계속 이제 저희 코드 베이스 안에 늘어나다 보니까 코드 베이스를 관리하는 복잡도가 굉장히 상승하게 됩니다. 단기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간이 빠르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나 보안 점검, 디버깅 비용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브옵스 리포트 구글 클라우드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4년에 AR이 활용도가 높은 팀은 변경 실패율 CFR이라고 하는데요. 7.2%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리포트가 되었습니다. 변경 실패율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소스 코드를 릴리즈하고 배포한 다음에 이제 핫픽스라던가 혹은 장애가 발생한다던가 후속 조치를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AI 활용도가 높은 팀이 검증을 잘해야 되지만 생각보다 저 기술 부채들을 잘 관리하지 않고 배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지금 활용하는 거는 물론 이제 AI 시대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사실 저도 예측이 안 됩니다.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AI의 지금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와중에도 오프스 4.5 발표됐고 엔티그라비티 발표됐고 뭐 당연히 제미나이 프로 발표됐고요. 거기에 이제 나노바나나 발표됐고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권장하는 거는 MVP나 POC나 아이디어 테스트를 할 때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개인으로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빠른 프로토타이핑도 되고 개념 증명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한테 이런 UI를 원해?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적 기능이나 이런 가설 검증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근데 비건장하는 거는 장기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절대 현재 시점에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핵심 백엔드 인프라나 서비스, 그리고 특히 결제, 보안, 인증 관련 코드에는 바이브 코딩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 데이터 처리나 비즈니스 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한테 제공하거나 이게 상용화된 솔루션에서는 아직 바이브 코딩이 무조건 이제 AI를 믿는 것은 굉장히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바이브 코딩은 빠르지만 품질과 안정성을 절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사실 실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 권장드리지 않습니다만, 만약 사용을 한다고 쳐도 뭐 코드베이스가 굉장히 작은 서비스들은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도 리팩토링, 검증, 보안 점검, 운영 전환 설계 등은 꼭 검토를 한 이후에 배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개발자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AI는 도움이지 대체자가 아닙니다. 첫 번째 전략이죠. 첫 번째 전략은 AI를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AI는 도움이지 대체자가 아니다. 이 말은 사실 AI는 개발자를 저는 대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개발자들의 생산성을 더욱더 늘려줄 수 있게 서포트하는, 어떻게 보면 도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욱더 미래에 갔을 때 어떨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고 있는 시점의 현재 AI의 상태는 도우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코드보다 작은 단위로 실험하라입니다. 이유는 방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AI는 제한된 컨텍스트 윈도우 안에서 이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에서 질문을 하다 보면 가장 처음에 질문했던 것들은 20% 정도는 날리고 다시 새로운 질문들로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결국은 기억을 하는 것에는 한정된 기억의 저장소의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의 모듈, 클래스, 함수 단위로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명확한 맥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함에 있어서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명령, 코드, 거기에 있는 예시, 그리고 참고할 만한 문서, 멀티모달 기능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제공들을 해주면 AI는 더 심도 깊은 답변을 해줍니다. 더 정확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유를 묻고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 AI는 사이먼 윌리슨이라는 이제 장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신 분이죠. 개발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AI를 잘 쓰는 개발자는 AI를 의심한다. 그러니까 AI를 진짜로 잘 쓰는 개발자는 AI의 대판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AI는 생산성 위주로 활용을 하고 그거를 검토하는데 이제 개발자의 리소스를 쓰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개발자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코드 작성자, 알고리즘 구현이라던가 코딩 능력 자체가 이제 핵심 역량이라고 봤었지만 이제 미래에는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들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니즈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 AI 시대에 더욱더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구현 중심, 그러니까 기능 구현이나 세부 로직 작성에 집중을 했다면 미래에는 설계 중심으로 아키텍처라던가 데이터 흐름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다음 맥락을 만드는 이제 역할로 변화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기술 경쟁을 많이 했습니다. 뭐 최신 기술 스택도 쓰고 적합한 여러 가지 뭐 효율적인 부분들을 생각했지만 미래에는 맥락이라던가 이제 코딩 베이스에서 나온 AI부터 나온 결과물의 품질을 경쟁하는 상태로 변경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AI의 문제점인 유지보수성, 그다음 확장, 그리고 보안성, 품질을 검토를 잘 하는 개발자들이 좀 더 이제 경쟁력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래에는 개발자의 경쟁력은 코드 생산이 아니라 비즈니스의 맥락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능력, 그러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더 각광받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발자의 생존 전략으로 세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맥락 설계력입니다. 시스템 지침이나 도구,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AI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 검증력입니다. AI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간혹 완벽한 결과물을 제공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인간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코드 리뷰, 보안 게이팅을 통해서 AI가 생성한 코드를 품질과 안전성을 검토하고 내보내는 능력이 개발자의 핵심 역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메인 통찰력입니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라든가 법적 규제, 그리고 사용자 기대에 부합하는 정합성을 유지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도메인 통찰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AI가 인간을 대체한 적이 없습니다. 이 도메인 통찰력은 사실 과거부터 개발자의 핵심 역량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왔고, 이 부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AI는 코드를 짜주지만 그 문제를 찾는 것, AI가 코드를 짤 수 있게 이제 명령해 주는 것도 인간이고요. 그것을 설계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요약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AI는 패러다임은 프롬프트, 컨텍스트 엔지니어링, 에이전트, 몰입형 바이브 코딩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핵심은 기술 부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AI를 활용함으로써 중복 코드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버그라던가 보안 이슈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리팩터링과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검증하는 체계를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개발자의 역할은 바뀌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됐을 때 개발자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변경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맥락과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품질을 검증하는 책임이 개발자의 역할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대부분 개발자분들이라면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노 실버블릿이라는 198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논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다면 굳이 개발하지 말고 사서 써. 그러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을 계속 수립하고 반복하고 프로토타이핑을 해.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항상 유기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 사용, 테스트하는 중에도 기능은 지속적으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탁월한 후대 개념자를 설계자를 발굴하고 육성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1987년에 나온 논문이에요. 2025년 현재는 어떨까요? 이 말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났는데요. 똑같습니다. 요약하면 1987년에도 은탄화는 없었고 2025년 AI 시대에도 은탄화는 없습니다. 뭐냐면 만능, 마법 같은 은탄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AI 시대가 발전을 하더라도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결국은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는 개발자의 역할이 굉장히 더 오히려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자의 핵심 가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의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는 속도를 100배 빠르게 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여전히 사람이 정합니다. 이제 클로드 코드나 커서, 엔티그라비티 등은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해 봤을 때 코드의 80% 이상을 자동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다만 이것들의 프로덕션 완성도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40%에서 60% 수준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보안이라던가 이런 코딩들이 굉장히 약했고요. 오류가 났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부분들도 아직 이제 개발자가 이제 검토하는 것에 비해 굉장히 아직은 부족합니다. 개발자의 역량은 이제는 핵심이 무엇을 시켜야 하는지 아는 능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자가 이제 AI 시대를 맞이함으로써 고민해야 되는 역량은 개발자는 문제를 정의하고 시스템의 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문제 해결의 방향의 설계자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